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긴급체포부터 보는데, 긴급체포는 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다. 중요한 게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죠. 자, 요건은 요 세 가지예요. 아까 통상 체포는 영장에 체포 범죄 상당성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범죄 중대성으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단기 1년 이상이 많은데 여기는 사형 무기 장기 3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뭐 예컨대 폭행이라든가 도박, 명예훼손, 무면허 이런 것들은 긴급 체포할 수 없겠죠. 장기가 3년 이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될 거고,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구속이나 체포에서 필요성은 반드시 뭐다? 증거인멸 염려거나 아니면 도망의 우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구속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라 그러고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라 하는데, 이 필요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다음에 긴급성, 당연히 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의 요건, 그래가지고 요건은 이 여름 긴급 체포의 요건은 잘 판단해야 돼요. 어? 살해 문제도 보면 긴급 체포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긴급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요건을 딱 외워놓고, 산무장삼,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그다음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러므로 긴급 체포의 요건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둬야 하기 때문에 요건 정도는 간단하게 미리미리 암겨놓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필요성 관련된 논점 관련돼 가지고 과연 체포할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자진 출석한 피의자가 범위를 부인하고 귀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긴급 체포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긴급 체포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건데, 이게 위증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근데 검사가 이제 자기가 했는데 무죄가 나오니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에 위 사건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A의 사무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 B를 소환해가지고 참고인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참고인 조사니까 B가 잠깐 자진 추석했죠. 자진 추석하자 검사는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B에 대해서 위증 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제 사무장은 변호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자신을 데려가달라고 요청하였고, A가 변호사가 검사실로 와서 실랑이가 일어났고, 이에 검사는 B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 피의자 신문 받는 사람을 나가겠다 그랬더니 긴급 체포를 했어요. 또 A는 이를 제지하다 변호사는 검사를 제지하다가 검사의 팔에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검사나 사경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사람을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돼 가지고 어, 모든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적법성 관련돼 적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그리고 부정되는 사례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된 사례에 대표적으로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요 사례에서 부적법했다는 것이지, 이렇게 저기 뭐 이미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무조건 적법하다고 무조건 불법하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동판례는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한 사람에 대한 검사의 긴급 체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지만, 임의로 출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 경위, 출석 횟수, 조사 시간, 조사 긴급 체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사례는 뭐 아닌 사례로 본다. 그럼 긴급 체포가 적법한 사례 같은 경우가 뭐냐?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종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자진 출석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고소인으로 자진 출석해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 받았어요. 자, 대질 조사 받았는데 자기의 거짓말이 탄로난 거야.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결국 무고 혐의가 밝혀진 거죠. 무고 혐의가 밝혀지자 조사를 거부하고 이제 귀가하라는 겁니다. 이런 무고 혐의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 이 검사가 긴급 체포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 사례 같은 경우가, 뭐 소재를 감춰 가지고 이제 숨었죠, 이제. 소재를 감춰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던 중 귀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긴급 체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자, 안 되는 사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이런 변호사 사건, 이런 경우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담당 검사의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서 검사장을 부장 검사를 면담하기 위해 그 검찰청 방문해가지고 구속실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긴급 체포했다. 뭐 그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군수인 피고인이 그 피의자가 군수인 피해자가 그 자기 군청의 직원인 뭐 군청 계장한테 자기가 자택 옆에 있는 농막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뭐 수사관들 오면 일로 오라 그랬는데 그때 관련돼 가지고 긴급 체포한 거. 그러니까 위법한 긴급 체포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판례가 있는 것이 필로폰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그 사람 투약하는 사람이 집에 갔어요. 그 이제 현관 누르고 뭐 하니까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전화기로 자동차에 무슨 뭐 문제가 생겨 나오라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오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긴급 체포한 경우. 이미 피의자가 그 집에 있고 집에 있는 사실을 알면은 그런 경우는 긴급 체포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례 등 이런 허용되는 사례,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와 관련돼 가지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례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객관식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둘 필요는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무조건 이렇다라고 단정지어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판례에 따라 가지고 허용한 거, 허용하지 않은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차는 자, 긴급 체포 관련돼 가지고 절차 같은 경우 뭐겠어요? 긴급 체포 같은 게 영장 필요 없죠. 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 그러면 체포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까 체포와 관련돼 가지고 체포 전후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장 제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영장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럼 뭐겠어요? 미란다 긴급 체포 사유 고지. 자, 체포 사유 고지하고 그다음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겠죠. 체포 후에는 체포 사실을 고지하고 그다음에 적부심사건이 있으면 고지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앞에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법조문에는 검사나 사경은 긴급체포 사유하고 영장없이 체포 가능하다는데 사법경찰리는 어떠냐 관련돼 가지고 뭐 이종 교수님은 안 된다 그래요. 학설 같은 경우 반대하는 게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엄격해야 하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되는데 사법경찰이 순경, 병사, 경장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다 하죠. 그럴 땐 판례도 사법경찰리가 명백하다. 이러한 법률은 긴급체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는 검사, 사경뿐만 아니라 사법경찰리도 된다. 여기 보면 똑같이 뭐 미란다 원칙 고지한다. 그렇다면 긴급체포의 방법으로 이건 절차가 긴급체포의 방법으로 체포 전회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이 체포 후에 관련된 것들을 보기 전에 영장 없는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아까 봤죠. 긴급 체포할 때 뭐요? 긴급 체포할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단서가 있어요? 여기는 단서가 없죠. 왜냐면 통상 체포는 피의자를 수색할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다? 영장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긴급성이 있지 않으면. 근데 여기는 이게 없다. 단서가 없다. 그다음에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당연히 압수할 수 있고 이 중요한 게 이제 이 긴급 체포는 이게 있어요. 긴급 체포된 자가 체포된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뭐요? 이 체포는 긴급 체포 후입니다. 긴급 체포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해요. 요거는 217조에 나오는 긴급 압수수색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나중에 영장주의 예외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긴급 체포한 다음에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냐? 이 위에 거는 216조 얘기인데 요건 217조고 216조와 17조의 차이는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은 요급 처분권의 제한이 216조에는 적용인데 여긴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요급 처분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급 처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영장주의 예외를 할 때 제대로 보도록 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체포 후의 조치가 뭐예요?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했기 때문에 여기 그냥 긴급 체포서 작성합니다. 사경했을 때는 검사의 승인 필요하고 중요한 건 여기처럼 체포의 통지 및 적부심사 청구는 고지 그대로예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 등에게 체포 일시 이런 것들을 고지하고 체포된 피의자 등이라고 하는데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등에게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적부심사를 고지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일반 통상 체포랑 똑같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체포의 조치가 이 체포의 조치 관련된 이게 바로 뭐다? 이 효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긴급체포서 첨부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긴급 체포에 대해 체포 적부 심사가 청구된 경우, 긴급 체포했는데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체포 심사 청구하면은 법원이 체포 적부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이 수사 서류, 증거물을 접수 시부터 기각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 요 시간은 48시간 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그 기간은 체포의 시간 48시간이 정지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 실무에서는 체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적부심사 청구를 잘 안 합니다, 변호사들이. 왜냐면은 체포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면 체포는 48시간 이후에 풀려나거나 구속되는 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데, 그 48시간의 기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한 경우는 구속영장은 최하 10일 이상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체포 적부심사 청구는 잘 활용하지 않는다. 이유가 48시간 안에 편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이 긴급체포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 이 사람 뭐요? 이 사람은 체포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했잖아요. 지금요. 체포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거기 때문에,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는 뭐다? 체포 사유하고 구속요건 두 가지 다 모두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요건 미충족 시 구속영장 청구 기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는 연결되는 채로 선행 절차의 위법은 후행 절차에 영향이 미친다. 제가 이게 갑자기 판례가 아니라 최근에 무슨 사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례 중에 하나가, 예를 뭐 긴급체포했는데 긴급체포가 불법이라 가지고 뒤에 구속영장에서 기각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두 개는, 그러니까 일반 통상체포는 통상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구속 사유만 판단하는데, 긴급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는 이 두 가지 사유를 다 심사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발부받지 못하거나, 구속영장 미청구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당연히 석방해야겠죠. 자, 석방한다면은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자, 석방하는 경우는 석방하는 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적사항 긴급체포 사유 및 일시, 석방 일시, 긴급체포를 담당한 공무원 성명 등을 지해서 법원에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경이 석방한 경우는 검사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긴급체포 후에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 등사 가능해요. 왜? 위법 수사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나중에 석방했는데 석방 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긴급 체포가 만약에 불법한 거 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긴급 체포에 대한 제한 사유로, 어떤 그 제한 사유나 아니면 통제 사유로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200조의 6항, 4항, 6항, 5항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통상 체포는 재체포할 수 있다 그랬죠. 영장에서. 영장에 체포를 할 텐데, 긴급 체포는 뭐다? 긴급 체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미청구 또는 영장 기각으로 석방되냐는, 영장 없이 동일 범죄 사실로 긴급 체포가 불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동일한 범죄에서 통상 체포는 가능하다. 이 통상 체포는 영장에 의한 거잖아요. 사법 심사를 받기 때문에 통상 체포는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행범 체포가 있는데, 현행범 체포는 여기 현행범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의미의 현행범과 준현행범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준현행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현행범은 왜 아무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냐? 이거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체포하는 건 그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장 없이 인신을 구금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현행범 체포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가로 열고 이제 고유한 현행범이라는데, 법조문에는 그냥 211조에 현행범이라 돼 있죠. 현행범인 걸 가지고, 현행범위는 범죄를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자, 여기에 일정한 시간적 단계에 있는 범위다. 근데 일정한 시간적 단계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정한 시간적 단계, 장소적 단계까지도, 장소적 근접성까지도 같이 오고 간다. 그럼 뒷부분에 설명이 돼요. 그럼 실행 중이란 건 뭐냐? 실행의 착수에 종료하지 못한 상태. 미수범을 당연히 처벌한 범죄 같은 경우는 실행 착수했으면 오케이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예비 업무 처벌 범죄는 예비 업무 행위가 실행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현행 범위인 범행 중 범행 직후인 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지 직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 뭐 교사 방조범은 실행행위 시에 현행범 인정되고, 간접정범은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상 피의용자 실행행위 시에 정형성의 원칙상 인정된다. 이거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의한 현행범이 가지고 중요한 게 범행 중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범행 직후 하는데 보통 음주운전 종료 40분 경과, 교장실 난동 후에 40분 정도가 지나면 보통 현행범을 안 보고 있더라고, 판례가요. 근데 이제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보통 뭐 10분 후, 그다음에 뭐 체포 범행이 끝났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이 피의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후에 경찰이 출동한 경우, 그런 경우는 다 범행 직후로 보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이 종료한 후에 40분 정도가 지났다,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르는 40분 정도가 지나면 출동하더라도 사경이 경찰이 이걸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았던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범행 실행 직후라 그랬는데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다. 그럼 뭐 결과 발생 여부는 불문한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밑에 판례가 이거예요. 범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하면 범죄 행위를 실행해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도 보아 체포를 당한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시간적 접촉성이 있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만 장소적 접촉성까지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러므로 장소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행 직후라고 안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현행범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구체적 상황을 근거로 판단한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긴급 체포 얘기했는데 긴급 체포고 현행범 체포고 그 체포 당시의 사정을 놓고 사경이나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체포 후의 사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체포할 당시의 사정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준현행범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준현행범 관련돼 가지고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한 사람을 준현행범이라고 그래요. 211조의 현행범, 범죄 중이거나 범죄 실행 직후인자, 아니면 요러요러한 사람은 현행범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뭐 절도범 잡아라, 뭐 강도 잡아라 그러면 추적되는 사람, 그 사람은 준현행범이에요. 자, 중요한 건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자, 중요한 건 신체 또는 의류,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애매한데 누구인지 물음에 대하여 도망치려는 자. 이 누구인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 물는데 도망치기만 하면 준현행범으로 간주돼 가지고 체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 판례가 요번에 변호사 시험 2022년도 11회 시험에 객관식이 나왔죠. 객관식으로 나왔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헷갈려. 이걸 준현행범으로 못 보더라고 자꾸. 여기 보는 것처럼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을 받고 주변을 수색했어요. 자,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했습니다. 도주하면은 도주하고 이제 못 찾고 이제 주변에서 검색하고 있는 거야. 검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범행 중이거나 범행 중이거나 직후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주했다는 무전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를 모아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여기 본 것처럼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 2호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 교통사고를 낸 건 못 봤어. 이미 도주해서 몰라. 근데 주변을 검문해 보니까 저 교통사고를 낸 차량 같은 게 보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려. 그러면 여기 보면 범죄에 사용됐다고 인정하면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판례를 가지고 제가 또 이제 중경사 같은 데 한번 내보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이게 현행범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현행범이 아니라 이건 준현행범이죠. 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현행범 관련된 요건은 뭐냐? 요건은 자, 기본적으로 아까 뭐 앞에는 의의와 관련돼 가지고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범죄와 범인의 명백성이 밝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성과 범죄 성립, 처벌의 가능성이 인정돼야 된다. 자, 그러면 범죄 성립과 처벌의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아니면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 자, 이거 긴급 현행범 체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요? 구속 요건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돼 가지고 처벌을 못 한다는 겁니다. 처벌을 못하는 사람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이제 실무에서 문제되는 거, 실무에서 이제 시비가 붙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얘를 현행범 체포해요. 근데 초등학생 그렇다 치고 중학생은 뭐 이거 책임 만 14세 이상 아니냐라고 논할 수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만 14세 이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하려는 데 가지고 범죄의 명백성은 위법성 조각 사유,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체포의 필요성은 뭐요? 긴급 체포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법조문에 있는 건데 그럼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냥 범죄만 명백하면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옛날 실무였어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는 체포의 필요성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현행 범위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체포의 필요성이 규정이 없지만 우리 판례는 당연히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행범 체포를 쓸 때는 범죄가 명백하기만 하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아니에요. 이건 판례가 엄격하게 요건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와 관련돼 가지고 범죄 명백성 이외에 반드시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해석상으로. 왜? 영장주의 예외로서 헌법상의 영장주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건데 엄격하게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므로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요 당시에 문제된 게 뭐냐면은 경찰들이 어디 출동해 가지고 이제 뭐 사건 조사하거나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주치자 난동이 있었다. 그럼 주치자한테 가 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막 그러면 주치자가 술 먹고 경찰한테 그러죠. "야 이 18 놈아. 야 이 도구 베이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경찰이 어떡하냐?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 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자, 모욕죄는 아까 긴급 체포는 안 되지만 현행범으로 나한테 욕했잖아 지금요. 그다음에 같은 동료가 있었으니까 2인이 있었으니까 같이 현행범 체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현행범 체포하고 이 사람은 들었다 그래 가지고 공연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현행범 체포해 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국가인권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국가인권위에서 체포를 할 때는 이 욕먹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체포하라 뭐 이따위 공고안을 내고 경찰청에서는 관련돼 가지고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욕이 아닌 경찰에 대한 욕인 경우는 체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지침까지 내렸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된 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그 판례예요.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인데 뭐 시민하고 시비 붙으니까 일반 시민이 경찰관한테 야 이 도구 베이비야 18놈만 하는 거는 경찰관 개인한테 욕하는 게 아니죠. 경찰에 대한 욕인데 그걸 다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 판례가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뭐 욕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뭐예요? 주민등록 좀 줘보세요.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났는데도 현행범 체포한다. 그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체포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현행범 체포하려는 비례원칙상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뭐요?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 부정에 한해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경미 사건 같은 경우는 주거 부정이 있는 경우만 체포가 가능하지 나머지 경우는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는 적극설 입장이다. 이건 판례는 적극설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학설 중에 소극설 따르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 볼까?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현행범 체포는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차.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죠. 누구든지 체포 가능하고 영장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 체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강제력 사용 가능해요.
그다음에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고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인이라도 강제력 행사 가능하다. 자,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는 뭐요? 일반인 현행범 체포 관련된 특별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체포 후에 어떻게 한다? 체포 후에는 즉시 검사나 사경한테 인도해야 돼요. 뭐 즉시라 함은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은 아니어야 되는 거사.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원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이 판결이 요 판결이 뭐냐면 이게 소말리아 해적 사건입니다. 자, 석해균 선장 총으로 쏴 가지고 했던 소말리아 해적들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제압했잖아요. 제압해 가지고 그놈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2-3일 걸렸어. 데려와서 군수사기관에서 이제 보고 데리고 있다가 이제 사경을 검찰에 넘겼죠. 그랬더니 이제 얘네들 변호인들이 이거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 현행범 체포해놓고 즉시 인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뭐 시비라기보다는 뭐 변호인들이 별걸 다 가지고 이제 쟁점을 잡은 거죠. 근데 대법원이 뭐라 그랬냐? 뭐 시간적으로 꼭 밀착돼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뭐 3일이면 빨리 온 거지 배 타고 왔는데 뭐 걔네들은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한 후에 임의 석방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남용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경은 인도받은 경우에는 자 사경이나 검찰은 뭐요? 일반인이 체포한 걸 인도받은 경우 그때 이제 체포자의 성명 그다음에 주거 이런 것들 물어가지고 체포자한테 동행 요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수사기관이 현행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체포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건 나눠가지고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는 자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겠죠. 영장이 없이 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그다음에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미란다 원칙 고지가 늦어지더라도 여기 보는 것처럼 피고인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경 갑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갑에게 피해 사실의 요즘이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어요. 자 그러면 집회의 개최 상황, 현행범 체포 과정,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시기 등에 갖춰 보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고지가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된다. 체포할 때 바로 안 하더라도 정경이 체포해가지고 호송버스에 태웠다면은 태우고 나서 하더라도 이거는 뭐 바로 한 거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 권리의 고지,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는 실력 행사 이전에 하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아니면 제압 후에 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도 봤지만은 처음부터 애초에 제압해 하려고 했던 것은 위법하다. 그다음에 이제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명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뭐 이건 당연히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 수사기관은 불가피한 경우 일반 사인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무기 사용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의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도 당연히 영장 없는 압수 검증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의자 주거등에서 피의자 수색할 수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여기 뭐요? 통상 체포만 긴급성에 대한 제한이 있고 여기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포 현장에서 역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했고 체포 의 조치는 똑같겠죠. 체포 통지하고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고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의 청구 48시간에 청구하거나 즉시 선방한다. 자, 그다음에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한 때는 사인이 체포한 때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도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을 기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체포했는데 아까 마치 소말리아 해적한테 소말리아 해적을 체포했는데 그때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이 48시간을 갖다 시간 계산한 게 아니라 일반인 또 사인이죠. 뭐 청해부대 부대원이 체포해가지고 어디요? 수사기관에 인도할 때 한국까지 데려와서 수사관에 인도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간인 48시간을 기산한다. 뭐 당연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 사안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봐요. 자, 이렇게 가지고
체포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들 다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포 그러면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초. 체포와 관련된 각각의 요건. 통상체포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그다음에 출석 불응, 불응의 우려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소극적 요건이다. 그다음에 긴급체포는 범죄 중대성,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그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그다음에 긴급성, 영장 받을 시간이 필요 없다. 영장 받을 시간이 없었다. 그다음에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 그다음에 체포의 필요성은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요건들 싹 비교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요건들은 똑같다. 체포 전에 해야 될 거. 영장 제시하거나 사유를 고지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한다. 체포 후에는 그다음에 체포 사실을 고지하고 적부 심사 받을 수 있으면 고지한다. 그다음에 이제 체포 후에 조치로 효과는 48시간 동안만 조사하다가 석방하거나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한다. 발부가 아니라.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놓으면은 앞부분에 길게 한번 30여 페이지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만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그 상태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들은 나중에 이제 뭐 사례 문제들을 통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자, 구속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이 있어요. 자, 피의자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겁니다. 자,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근데 피고인 구속은 뭐예요? 공소 제기 후에 기소 후에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헷갈릴 때가 뭐냐면은 피의자 구속은 법관이 청구한 영장에 의한다.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데 피의자 구속은 당연히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 주겠지. 피고인 구속 법관이 직접 하니까 영장 발부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반드시 법원이 직권을 하더라도 영장 발부해요. 아까 얘기했었죠. 체포 같은 경우는 영장 없는 영장주의 예외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긴급체포는 현행범표. 근데 구속은 뭐라 그랬어요? 구속은 영장주의 예외가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구속 같은 경우는 피의자 구속이든 피고인 구속이든 반드시 영장 발부해야 된다. 여기에 영장주의 예외가 없다. 영장주의 예외는 없다. 반드시 발부한다.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의자 구속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일반 조사받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반드시 구속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구속에서 체포 전취주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보면 될 것 같고, 피고인 구속 관련돼 가지고는 사전 구속영장, 영장주의 예외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은 실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단지 검사가 하느냐, 판사가 하느냐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구속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럼 법관의 허가를 해준 허가장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그 피고인 구속을 한다. 이건 법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밑에 사람한테 명령하는 명령장의 형식으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분해 두면 되고 절차도 거의 절차가 약간 차이만 있을 뿐 실질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인 구속을 저 뒤에 가서 공판 단계에서 하지 않고 이 앞에 피의자 구속할 때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강교원도 그런 식으로 같이 설명한다 보면 될 것 같고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은 절차 차이만 있지 요건은 동일하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체포에 비하 장기간 제한하는 건데 경찰 10일, 검찰 11 플러스 11, 20일, 법원은 2개월, 6개월, 신금마다 6개월씩 18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자, 피의자 구속,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거. 피고인 구속, 공소제기 후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다. 여기서 사전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체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자, 여기 구별해야 될 게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있어요. 우리가 구속 그러면 구속하면 구금과 구인인데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구금은 뭐요? 국가 구금시설에 어떤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입니다. 구금은 가두는 거예요, 그냥. 가두는 강제처분인데 우리가 구속한다 할 때 구속에는 이 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요. 일정한 장소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데려오는 강제처분으로 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요. 그 뭐 기자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하다 보면은 자 검사가 피의자 갑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합니다 그래요. 그때 말하는 게 뭐냐?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돼요.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있어요. 근데 이 피의자가 체포된 피의자가 조사받던 피의자다. 그럼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에 법원이 뭐요? 법원이 구속영장이라는 걸 바로 발부해 주는데 그 발부한 구속영장은 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에요. 구속영장 명칭이 구속영장이라 돼 있지만 실제는 그러면 그 검사 네가 구속영장 청구한 그 피의자를 구인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어디 법정으로 데려와라 하는 구인에 의한 구인 명령이 들어가 있는 구속영장인데 일부 초년생 기자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모레 합니다. 그러다 보면 헷갈려 지네들도. 그럴 땐 그냥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는데 영장 자체 구인영장이라 안 하고 그냥 구속영장이라 하니까 그런 걸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구속 그러면 구금과 구인이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그걸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 뒤에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듯이 아까 똑같죠? 자, 구속영장의 목적이 뭐예요? 공판정 출석이나 또는 형 집행에 얘가 유죄 확정이 되면은 형 집행을 하기 위한 공판정 출석이나 형 집행의 담보를 담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게 구속영장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처럼 그 똑같은 판례죠. 공판정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피의자뿐 아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 수사기관을 거부한다. 출석을 거부한다.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 구속영장의 효력은 공판정의 출석 담보 증거 확보인데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공판정의 출석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수인 의무 조사에 수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같은 판례랑 똑같은데 그거는 뒷부분도 잘 나오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침해, 유죄인상, 방어권 지장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관련돼 가지고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된다. 198조 1항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잘 봐두고 제가 염려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형법 얘기예요. 형사상법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구속영장의 목적이 공판정 출석의 담보 및 증거 확보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영장에 의해서 이게 구속영장에 의해서 미결 구금됐습니다. 자, 구속영장에 의해서 미결 구금된 거는 뭐요? 그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가 그 나라의 형사사법에 관련된 공판정 출석과 형 집행의 담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미결 구금하는 겁니다. 자, 미결 구금됐다가 만약에 무죄 석방되면 어떻게 해요? 자, 미결 구금됐다 무죄 석방되면 이 무죄 석방돼 미결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해요? 그 나라 형사사법제도에다가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결 구금됐다가 무죄 석방된 경우도 있고 미결 구금됐다가 유죄가 된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미결 구금됐다가 유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해요? 유죄가 선고되면 이거를 산입해줘요. 형기에 산입해주죠. 근데 무죄 석방됐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상해줍니다. 이건 뭐예요? 한국.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형법 제7조에 보면은 외국에서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에 대한 산입 관련돼 가지고 산입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나라요. 근데 그때 그 판결 요지만 지금 자꾸 학생들이 보는데 판결 요지만 보지 말고 그 대법원 판례에 판결문까지 잘 봐야 돼요. 그럼 그 변호사가 주장했던 게 아니 필리핀에서 미결 구금됐는데 미결 구금된 거 우리나라는 유죄에 산입해주지 않냐. 근데 왜 미결 구금돼 있다고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미결 구금돼 있다고 왜 상립 안 해주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이 뭐라 하느냐. 구속영장의 목적은 공판정 출석의 담보 및 증거 확보고 이 공판정은 한국에서의 공판정이다. 한국 사법제도가 유죄인 경우는 산입해주는 이익을 주는 거고 무죄 석방인데 보상해준다. 근데 너 미결 구금 어디서 했어?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필리핀 했잖아. 필리핀 사법제도한테 가서 보상해달라고 그래 임마. 왜 여기 가서 그래? 이게 바로 그 법원 대법원 판결에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자꾸 7조에서 말하는 외국에서 받은 외국에서의 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확정된 후에 형 집행이다. 그것만 생각하지 판결을 요즘은 뭐지? 안에 판결의 내용을 안 보더라고 자꾸요. 근데 그 판결도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을 요지뿐만 아니라 이 판결에 대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속에 있어서의 그 구속 목적 관련된 거 봤고, 구속의 요건을 보면은, 자,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은 절차 자체의 요건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사기관이 구속할 때도 요건은 똑같다. 자, 여기서 범죄 혐의 상당성. 아까도 봤지만, 통상 체포에서도 범죄 혐의 상당성인데 뭐요? 이 상당성은 통상 체포의 상당성보다 큰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상당성 크고 구속사유는 뭐겠어요?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예요. 물론 법조문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외에 주거부정이 있는데 주거부정은 뭐야? 주거부정은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일 뿐이고 구속사유의 필요성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다. 그다음에 비례성의 원칙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이 사람을 구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것과 구속함으로써 이 사람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비교형량해 가지고 과연 구속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 범죄 혐의의 상당성 당연히 아까 봤지만 어, 무죄 추정을 깰 정도의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다. 고도의 개연성이라는데 당연히 아까 대물적 강제 처분에서 뭐요?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던데 체포에서의 객관적 혐의보다 더 큰 무죄 추정을 깰 정도의 객관적 혐의를 필요로 한다. 그다음에 구속 사유와 관련돼가 여기 보는 것처럼 도망 또는 도망 음료 증거 인멸입니다. 주거 부정은 뭐예요? 자, 얘네 두 가지가 구속 사유고 이 주거 부정은 뭐다? 주거 부정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의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는 법조문에는 이렇게 뭐 설명되어 있지만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증거인멸 염려 요 두 가지가 필요성이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사유를 판단할 때 꼭 얘네 사유 이외의 건 판단하면 안 되냐? 아니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 사유는 현행법상 독립된 구속사유에 관한 구속사를 심사하면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엔 주로 이거 갖고 이거 나왔지만 여러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나오는데 형사 절차에 출석을 확보를 위한 전형 사유로 도망은 뭐다? 형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도망은 지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또 포함하고 도망할 염려는 도망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우다. 도망할 고도의 개연성 같은 경우는 뭐냐? 여기 보면 범행의 중대성이 도망할 염려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범행할 염려는 범행의 경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위, 직장, 가족관계, 피고인의 인격적 특성, 유죄 증거의 정도 등 구체적 사용을 종합 판단한다. 자,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망할 염려는 장소적으로 잠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 등으로 심신 상실 초래로 소송 절차가 진행 불가한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자살할 우려가 있다? 구속해요. 왜?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소송 절차로부터 탈퇴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기 대부분 다 범행이 중대하다. 그러니까 유죄 판정 받을 때 형량이 무거울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다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증거인멸의 염려가 뭐냐? 그럼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가지고 뭐 인적 물적 증거 방법에서 부정한 영향을 미쳐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뭐 그때 어렵지 않죠 이건 영향.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로서 증거인멸할 고도의 개연성은 뭐냐?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너무 크게 설명해 써놨는데 아직 수사가 고도의 개연성을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얘기 참 없다는 거죠.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거나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개별적 사유로 판단하는 건데 뭐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거 부정은 뭐다? 자, 구속사유 현실적 도망할 염려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 구속사유로 독자적 의미는 아니다. 이제 단 경미범죄, 아까 말했던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부정이 유일한 구속사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미범죄에 있을 때만 구속사유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독자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범죄는 뭐예요? 경미범죄에서는 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도 주거가 일정하면 어떻게 해요? 구속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사유로서 유일한 사유, 이건 소극적 사유가 아니라 유일한 사유다. 경미범죄에 있어서는.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고, 비례성의 원칙. 당연히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전론 시간에 서론 시간에 얘기했듯이 적합성, 그다음에 필요성, 그다음에 상당성, 아니면 균형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을 갖춰야 된다. 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방법이냐? 가장 확실한 방법이냐? 그럼 피고인의 신체를 침해하는데 가장 적은 방법이냐? 두 개를 비교해서 균형성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비례성 원칙이 어긋난다고 볼 때 구속 기간이 선고될 형보다 오래될 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집행유예 판결이 예상되는데 구속하는 경우, 구속 집행정지에 의해 목적 달성 가능한 경우, 이럴 때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해 구속 불가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법원에서 거지 같은 놈들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국회 앞에서 구두발 던진 사람에 대해서 뭐 폭행죄, 모욕죄,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 세 개로 검사가 공소지휘했지만 관련돼 가지고 세 개 다 합쳐도 기껏해야 1년도 안 돼요. 실형 나와도. 근데 구속을 갖다가 구속 기간 연장해 가지고 구속 기간이 오히려 선고될 형보다, 그 경우는 거의 집행유예에 나올 상황이었는데 선고될 형보다 오래 계속되게 만들어 가지고 법원도 그걸 인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구두던 투척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도 엄격하게 해석하면 다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가지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실무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배우지만 실무에서는 꼭 그것이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속에 관련돼 가지고 구속의 의, 구속의 요건 봤죠. 구속의 요건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인데, 이거는 무죄 추정을 깰 정도의 상당성, 체포의 상당성보다 높은 거. 근데 구속의 필요성,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비례성 원칙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구속의 요건이었고, 그다음에 피의자 구속의 절차가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 절차는 검사가 영장 청구해요.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법원이 법원이 그 영장 청구에서 피의자를 직접 불러다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영장을 집행하는 단계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그럼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피의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자, 이날 심사한다. 이날 심사하면 보통 요 기간을 보통 우리가 3일 두죠. 3일 두니까 이렇게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에 뭘 하냐? 여기다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줘요. 구인영장을 발부해 준다는 게 검사한테 야, 이 피의자를 3일 후에 이 법원 무슨 법정으로 데려와. 그럼 이제 검사는 이 피의자한테 그 심사하는 날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검사실로 오세요. 그럼 검사가 이제 차에 싣고 데려가는 거죠. 그게 구인영장인데, 이게 말은 구인영장인데 제목은 구속영장으로 돼요. 그러니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속영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검사가 청구했어요. 그럼 이 체포된 피의자는 현재 48시간 동안 검사가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지만 이때는 뭐다? 이때는 즉시
즉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합니다. 근데 보통 하루 있다 하죠. 하루 정도 걸립니다. 24시간 내에 하긴 하는데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때 적법하다? 그러면 영장 발부. 불법하다? 영장 기각입니다. 자, 이 영장 기각에서 불복할 수 있냐?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해요? 불법 방법이 없고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가지고 추가 사실을 밝혀낸 다음에 재청구하는 겁니다. 재청구는 불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피의자 구속 관련된 절차를 좀 받으면 될 거고, 자, 역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다. 사경은 검사에 신청한다. 그다음에 뭐 청구는 서면에 의하고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는 사실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이건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돼요. 아, 구속영장 청구하는구나. 자, 구속영장 청구하면 어떡하냐.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신문이요. 신문이 아니죠. 어? 신문은 수사기관이 자세하게 캐묻는 거고, 신문은 말할 기회를 주고 그걸 듣는 걸 신문이라는 겁니다. 신문은 누구만 해요? 신문은 법원만 하는 거죠. 이건 법원만 하고, 신문은 이건 뭐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 다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캐묻는 거, 그걸 신문이라고. 이 신문은 상대방한테 말할 기회를 주고 말할 기회를 듣는 걸 우리가 신문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 될 것 같고, 자,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가 어떻게 해요? 구속사유 판단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제도가 우리가 사회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라 하고, 법률적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 합니다. 자, 필요적 신문인데 반드시 필요적 신문이에요. 자, 체포된 피의자와 미체포된 피의자인데, 체포된 피의자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피의자 신문해야 돼요. 근데 조금 시간 걸리는데 실무상에서는. 미체포된 피의자는 뭐요? 자, 지법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한 상경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자, 그리고 피의자 발부하고 몇 월 며칠 날 데려오세요. 그러면 검사가 데려오는 거죠. 피의자 구인 후 신문을 해야 된다. 단 피의자가 도망 등 사유로 신문 불가시는 이거 필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라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맞는 얘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필요적 신문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이 몇몇 학생이 묻던데 필요적 신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뭐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 못해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언론에 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피의자들이요. 응? 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거는 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안 나가고 변호인을 통해서 뭐 관련 자료만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만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지,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 것이지 법원에서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 대기업 3세들이 뭐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이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죠. 양형 어차피 구속될 것 같으니까 구속되고 양형에서 참작해가지고 좀 사유 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생략은 못한다. 피의자가 포기하더라도 생략 없이 반드시 이 절차는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신문 기일과 피의자 인식을 가지고 신문 기일 지정이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신문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뭐 그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하여튼 뭐 24시간 내에 합니다. 근데 미체포된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다가 구인을 신문한다. 피해자 출석하면 어떻게 해요? 체포된 경우는 체포된 경우는 수사기관이 데리고 있으니까 검사가 신문기일에 출석을 시켜요. 근데 미체포된 경우 어떻게 해요? 판사가 인체를 위한 구인영장 발부에 구인 후에 신문합니다. 구인은 검사가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구인 전에 도망가는 놈들 있죠. 저번에 무슨 펀드 사건에서 도망갔던 놈들 잡혔죠, 옛날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뭐예요? 우리가 변호인 할 때 변호인에서 국선 변호인 관련 필요적 변론 사건이 있었잖아요.
33조에 나와 있는 필요적 변론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항에 무슨 뭐 임의적 뭐 청구에 반드시 필요적 변론 사건 청구에 의한 경우 그다음에 뭐 기속제당 쓰는데 그거 이외에 제도에서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제도가 있다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입니다. 자,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 부재 지법 판사는 직권으로 바로 국선을 선정해야 돼요. 자, 이 선정받은 변호인 선정은 뭐예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소돼가지고 여기에 제1심이 났어요. 자, 이 수사단계 여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럼 구속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이 없다. 변호인이 없을 때 그럼 재판관은 어떻게 해요? 이때 국선을 선정해 줍니다. 근데 국선이 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 그럼 국선의 임무로 이건 끝나는 거예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선 선정돼가지고 국선이 발부되면 이 국선의 효력은 어디까지 가느냐? 1심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효력 상실된 경우가 거의 끝난다. 자, 중요한 거는 국선이 선정됐어요. 국민 청구에 발부됐습니다. 그럼 이때 구속도 아까 체포적부심사가 있듯이 구속도 구속된 피고인의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구속적부심도 뭐예요? 이것도 필요한 변론 사건이에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할 때 국선 선정해야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했다. 그럼 구속적부심할 때 구속적부심할 때 국선 변호를 또 선정해줘요? 선정 안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왜? 이미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여기 국선이 선정돼서 예외 효력이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 구속적부심사 피의자를 갖다가 구속할 때는 체포적부심사 때 체포할 때는 여기는 국선이기 때문에 국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해 주지만 구속적부심에서는 이 구속영장에서 선정받은 국선 변호인이 쭉 여기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뭐 변호인은 신문 시작 전에 피의자 접견 가능하고 구속영장 청구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 서류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신문에 대해서 변론을 하려면 필요하겠죠. 자, 신문 기일 절차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신문 절차는 비공개입니다. 원칙은 법원 청사 내부에서 하지만 다른 데서 할 수 있다. 여기 관련돼 가지고 자,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해요. 그다음에 신문사항은 뭐다? 구속 사유 및 범죄 혐의의 상당성입니다. 자, 여기 범죄 혐의의 상당성 뭐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은 아까 말했듯이 무죄 추정을 깰 정도의 뭐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느냐. 그다음에 구속 사유는 아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검사 변호인은 신문객 출석에 의견 진술 가능하고 자, 중요한 게 법원 사무관들은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합니다. 이게 뭐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그럼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관 면전 조서이므로 311조 1항에 의해서 311조에서 당연히 증거 등이 인정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나중에 보면 법관 앞에서 한 서류지만은 법관 면전 조서인 311조 서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법관 면전 조서는 많은데 311조의 서류는 아니다. 얘는 315조 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로 증거 능력 인정받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311조와 315조의 차이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 면전조서는 당의 공소 제기된 당의 사건에 관련된 공소 공판전 기일신문에서 그러니까 공판전 기일신문 기일조서 공판전 기일에서 공소 제기 후에 공판 전에 하는 기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관련돼 가지고 쟁점 정리하는 그 공판 전 기일이 있는데 거기서만 적용되는 거고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류, 구속영장 실질심사 조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데 근거가 다르다.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 판사는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상당한 경우 발부한다. 원칙적으로는 7일인데 뭐 7일 이상 할 수도 있고 기각하면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 기각합니다. 발부하지 않을 때는 여기 보면 청구서의 취지, 이유를 기재해서 청구 검사 기부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항고,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사법권의 사법 판단에 대해서 한 번 허용하지 않았다면은 거의 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복할 수 없으면 어떡하냐? 불복 못 한다고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재청구는 그냥 다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가지고 재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고나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기각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돼 가지고 항고의 대상, 준항고의 대상 될 수 없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 집행 여기 똑같이 아까 구속영장은 사전영장이 발부될 때 영장 제시하고 사본 교부해야 돼요. 사전 제시 원칙 당연히 사본 교부고 검사의 지휘에 사경 교도관이 집행하고 집행 시 피의자에게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사본 교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에서 긴급 집행 허용되시 여기도 긴급 집행이 허용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영장 두 번을 뭐 한 5명이 가져다니다가 다른 데서 구속해야 돼. 그럼 미제시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한 후에 집행 가능합니다. 그때는 집행 후에 구속영장 제시하고 역시 사본 교부해야 된다. 똑같이 구속영장 원칙,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제시하고 영장 제시,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금 장소는 구속영장에 구금 장소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금 장소 이외에다가 구금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위법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이런 구속영장 기재 장소에서 구금한다. 옛날에는 저기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는 뭐 그냥 구속영장에서 구속하면서 구속영장에다가 구속영장에 구속하지도 않고 그냥 잡아다 끌어갔죠. 근데 구속영장에다가 서울중앙지검 아니면 뭐 서울 서초경찰서 무슨 유치장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서초경찰서 변호인이 가보면 없어요. 어디 간지도 몰라. 여기 안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런 결이 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96년도에 뭐 이때도 전두환 시절 지나서 이제 노태우 시절인데 다 죽은 양반들이지만 뭐 그 시절에 뭐서 이게 장애를 초래하면 위법이다 판단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역시 아까 이거 뭐요? 여기는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자 구속영장을 구속하기 전, 구속 전에 하는 거고, 이건 뭐요? 구속 후에, 구속 후에는 구속을 통지한다.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 선임과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선임한다. 즉 관련자들한테 네가 아는 사람 내가 구속했어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피의자 체포와 같이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해 주는 겁니다. 구속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적된 사람,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런 구속 후에 통지를 한다. 자, 구속 기간은 보면 이건 뭐 그냥 외우면 되겠죠. 외운다? 자동으로 알아지겠죠. 사법경찰은 10일이에요. 검사는 10일인데 한 번에 한해 가지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10일 플러스 10일, 20일이다. 자,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아야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역시 항고의 방법으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속 사유와 구속 영장에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속 기간의 기산점 뭐다? 피의자 체포 구인한 때부터, 체포된 사람이거나 구인한 때부터 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구인장을 불문하고, 체포되는 사람은 체포된 때부터, 아까 구속영장, 구인영장에서 구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인영장 발부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날, 실질심사하는 날 아침에 구인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구인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 자, 이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 자, 아까 말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다. 그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뭐 대여섯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뭐 열 몇 시간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아까 적부 심사 있었죠. 적부 심사에서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기각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검찰청에 기각될 때가 아니라 반환할 때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감정 유치 기간,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뭐 감정을 맡기면 그 감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어느 장소에 정신병원에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 감정 유치 기간 그런 경우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재구속도 제한되는데 검사 사경에 구속됐다 석방된 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을 재차 구속하지 못해요. 자, 이 경우 한 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 행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인정된다. 근데 재구속의 기한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만 적용되고 수사법원의 피고인 구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피의자를 구속한다. 근데 구속했다가 재차 구속하냐? 여기서 아, 이건 지금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동일한 범죄 사실이 나오는데 자꾸 동일한 범죄 사실은 어 범죄 사실의 동일성인데 제가 말했지만 이거는 저기 뒤에 공소 제기의 효력 범위, 공소장 변경 가서 행위의 동일성, 사건의 동일성, 단일성 할 때 그 동일성, 단일성 이해하면 충분히 다 쉽게 이해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 자, 재차 구속하지 못하는 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거, 수사의 단계에 있어서 재구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구속했다가 석방된 자는. 자, 근데 뭐다? 수서법원은 수서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이때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본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어요. 구속해가지고 쭉 가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소했어. 근데 관련된 보석으로 아니면 석방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어요. 자, 구속됐던 사람이 석방될 수 있다. 석방될 수 있는데 그럼 다시 구속할 수 있냐? 수사 단계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구속된 사람이 쭉 가가지고 이때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구속된 사람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근데 공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1심 판결이야. 그럼 1심 판결하면서 보통 1심 판결 법정 구속하죠. 이때 다시 법정 구속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속됐다가 풀려났더라도. 아니면 여기에 그냥 또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 사람을 풀어주고 구속하고가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수사기간을 한 번밖에 못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피고인 구속의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는 피의자 구속이었습니다. 피의자 구속인데 피고인 구속 절차는 뭐냐? 자, 우리가 피고인은 공소 제기의 법원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영장 발 자, 영장 발부와 뭐 영장 집행에서는 앞에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구속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피고인을 구속할 때는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는 사전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전 청문 절차가 뭐냐? 이게 피의자 구속에서의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저기 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전 청문 절차입니다. 자, 아까 봤지만은 영장 실질심사를 갖다가 피의자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생략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피고인 구속 절차 관련돼 가지고 사전 청문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전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법원이 그걸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해 두고 자, 주체는 뭐냐? 수서법원이에요. 뭐 급속인 경우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피고인 구속은 수서법원이 뭐 법원이 직권이며 검사의 영장 청구가 필요 없다. 직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서법원이 그냥 구속영장 발부하는 겁니다. 이때 구속영장은 뭐다? 이때 이거는 명령장이 효력을 한다. 법원이 검사한테 발부해주는 구속영장은 뭐요? 구속해도 돼라고 하는 허가의 의무이지만 수서법원이 자기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한다? 그럼 명령장에 효력을 갖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전 청문 절차. 여기 보면 사전 청문 절차가 있는데 이 사전 청문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범죄 사실의 고지, 변호인의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야 구속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 그러지 않다는데 구속영장 집행 시 집행기관이 취할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전 절차로 사전 청문 절차 또는 구속신문 절차를 볼 수 있다. 뭐 하는 거냐?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 자기가 직권으로 발부하기 전에 사전 청문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 이제 좀 법조문이 있는데 이건 앞에 요 부분이에요. 그냥 똑같은데 72조 보면 뭐 피고인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말하고 변명을 그러니까 기회를 준 경우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자, 중요한 건 72조의 이 부분 법원을 합의 부원으로 72조의 합의 부원으로 하여금 이 위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어떻게 해요? 검사, 변호인의 예를 들어 비디오 등 중개 장치에 의한 중개 시설을 통하여 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법정 구속하겠다. 근데 이게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못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중개 장치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게끔 이런 절차도 만들어 놨다. 새로 작년에 만들어지긴 조문이 때문에 그 조문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사전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사전 청문 절차는 보면은 자, 형사법 72조가 아까 말한 사전 청문 절차 이거죠. 72조는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쭉 해가지고 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서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 결정은 위법하다. 즉, 이 사전 청문 절차 반드시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같이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이전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사전 청문 절차 원칙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지네가 이렇게 법원이 얘기해놓고 반드시 거쳐야 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영장실질심사 하듯이 72조도 반드시 거치라 했으면 거쳐야 돼. 근데 우리가 공판 중에 변호인한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면 그걸 안 거쳐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죠. 비판이 뭐냐? 아니, 야, 니네가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어야 되지. 뭐 이렇게 예외로 넣어가지고 위법하다고 실질적 기회를 주면 뭐 위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 비판이 나오니까 그 다음 판례 이런 4년 청문자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 2000년 판례인데 여기 2010년도 뭐라 그랬어요? 자, 사전 청문 절차에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보는 이유. 사전 청문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근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적법하다. 사전 청문 절차가 없어 불법하다, 위법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적법하다 보는 이유는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 및 구속 사유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 때문이고 이와 어, 사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전 청문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줄일 수 있는데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그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함부로 청문 절차 흠결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약간 애매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보면서 진해가 하는 사전 청문 절차에서는 거치는 게 원칙이지만 이미 공판정에서 뭐 충분히 기회 줬다면은 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생략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수서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면은 영장 발부한다. 당연히 발부하고 이 피고인의 구속영장은 아까 명령장의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명령장의 역할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허가장인데 이때는 명령장의 역할을 한다. 뭐 구속영장 발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뭐 이렇게 이것들 적고 그다음에 재판장 또는 설명 내려한다. 역시 이거 집행은 누가 하냐? 검사 지휘의 사경 또는 교도가 하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재판장, 수용관, 수탁판사가 지휘하죠. 검사가 지휘하라고 이게 급하고 그다음에
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후 청문 절차 및 구속 통지. 자, 이건 뭐요? 앞에는 사전 청문 절차입니다. 자, 사전 청문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전 청문 절차가 거쳐야 되는데 구속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구속을 할 때는 구속을 한다면은 피고인을 구속한 때 즉시 공사체 요지를 변호인을 설명할 수 요지와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그다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 등에게 구속 이유 등을 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이건 구속 후. 아까 사전 청문 절차는 구속 전에 하는 사전 청문 절차고 이 88조는 구속 후의 절차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구속 기간 관련돼 가지고 솔직히 요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구속 기간이 2개월이에요. 신금마다 2개월 단위로 2차 예한을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1심. 자, 2개월 하고 한 번 연장해서 2개월. 2차 예한을 연장하기 때문에 2차 연장해서 2개월 6월입니다. 자, 2심. 자, 역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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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6개월이요. 자, 3심. 역시 대법원도 6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법원은 18개월 동안. 자, 이렇게 해가지고 18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단 하나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상소심. 상고심뿐만 아니라 항소심도 포함하는 상소심입니다. 이 상소심은 뭐요? 이 상소심은 결국 항소와 상고심을 맞아 2심과 3심입니다. 이때는 뭐요? 보통 2차에 하나 갱신 가능한데 3차에 하나야 갱신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3차에 하나 갱신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게 공판 심리를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즉 피고인 측이라는 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여러 가지 신청한 추가 심리가 있어요. 증거 조사를 더 해야 되나 추가 심리가 생겨가지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근데 검사가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검사가 추가 심리 신청하면 어떡합니까? 추가 심리 신청하면은 이때는 연장 불가요. 이 별거 아닌데 의외로 시험 문제 내보면은 학생들이 잘 넘어가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92조 2항 단서에 보면은 상소심에서는 3차야 괜찮은데 그거는 뭐다? 피고인 측이 공판 심리에서 뭐 많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추가 심리를 요청했을 때 그것이 6개월 안 끝난 것 같으면 3차에 하나 가지고 한 번 더 갱신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2심에서 피고인 측에서 더 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8개월, 여기도 8개월 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냥 18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항소심에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대행갱신이라 그래가지고 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종있으면 책했는데 8개월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는 제가 좀 실무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 수준에서 이렇게 2개월씩 두 번 연장해가지고 6개월, 18개월까지 가능하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어디냐? 법원에서 피고인 구속할 때 1심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해요? 공소제기시입니다. 검사가 수단계에서 구속해가지고 공소제기했다는 공소제기할 때부터 법원에서의 구속으로 보는 겁니다. 자, 불구속 피고인을 수소법원이 공소 제기 후에 구속하는 경우. 자, 불구속 재판받고 있다가 공소 제기 후에 법원이 피고인을 갖다 구속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구속된 날부터 기산한다. 그다음에 공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공소 제기 전에 체포, 구금, 구인 기간, 감정 유치 기간이면 당연히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구속 절차 관련된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좀 재구속의 제한. 아까 뭐라 했어요? 피의자 구속에만 재구속의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긴급 체포라든가 피의자 구속에는 재구속의 제한이 있습니다. 재체포의 제한이 있는데 이건 피의자 구속에만 있는 거고 이 피고인 구속은 뭐다? 피고인 구속은 재구속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을 수소법원이 구속하는 경우에는 재구속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이상
구속 관련돼 가지고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이중 구속, 별건 구속, 구속의 집행정지까지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구속 관련돼 가지고 대인적 강제 처분에 관련돼 가지고 체포, 구속의 의의 요건 절차 효과까지는 대부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번부터는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